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1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 2024년 여러분들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 수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계획이 나올 수 있고요. 계획이 있어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2024년 시작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늦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인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획들 많이 세우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셔서 올해는 꼭 미국 주식으로 은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자, 1월 10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에서 제공하는 S&P 500 맵을 보니까요. 딱 봐도 떨어진 종목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시가총액이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 중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아마존 같은 종목이 힘을 내면서 평균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42%로 가장 좋지가 않았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15%로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0.09%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성장주 중에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SMCI가 최근에 굉장히 무서운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제도 7.32%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4.78 두 번째로 좋았고요. 지스케일러 플러스 3.74, 쇼피파이 플러스 3.11, 클라우드 플레이어 플러스 2.50, 추이 플러스 2.2, 우버 플러스 2.19, 아사나 플러스 2.11, AMD 플러스 2.11, 엔비디아 플러스 1.70, 데이터독 플러스 1.62, 아마존 플러스 1.52% 만들어내면서 성장주 중에 가장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고요. 반면 어제는 주가가 하락한 성장주들도 꽤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사운드하운드 AI는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어제 직원의 4분의 1을 감원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비즈니스의 현실을 드러냈고요. 따라서 8% 가까이 하락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세 번째로 펠로톤이 마이너스 7.13, 오픈도어 마이너스 6.33,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5.15, 루시드 마이너스 4.74, 니오 마이너스 4.67,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4.66,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4.48, 블룸에너지 마이너스 4.10, wolfspeed 마이너스 4.03, 파가야 테크놀로지 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5종목은 상승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CI가 7.3%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우버가 플러스 2.19, 엔비디아 플러스 1.70, 아마존 플러스 1.52, 마이크로소프트가 0.29% 상승했고요. 나머지 7종목은 하락했습니다. TSMC가 마이너스 3.34, 나비타스 마이너스 0.42, 온셈이 마이너스 1.17, 팔란티어 마이너스 1.68, 인피니엄 마이너스 2.26, 테슬라 마이너스 2.28, 마지막으로 소파이가 2.4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테슬라 관련된 호재입니다. 테슬라가 북미에서 업그레이드된 모델 3를 드디어 출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는 화요일날 밤늦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모델 3 세단의 리프레시 버전을 이제 북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드디어 판매 개시한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몇 달 동안 북미의 소비자들이 많이 기다려왔던 이 움직임은요. 이미 중국 지역 그리고 유럽에서는 업그레이드된 차량을 판매를 개시했잖아요. 따라서 유럽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드디어 미국에서도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판매가 개시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서 이러한 호재를 발표했고요. 제가 잠깐 X에 들어가서 홍보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모델 3 리프레시 버전 들어서 조금 이제 디자인이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좀 세련돼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짧은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테슬라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은 업그레이드된 모델 3를 시승할 수 있는 시기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북미에 계신 분들은요, 테슬라 웹사이트 가서 이제 시승을 등록하시면 언제쯤 시승이 가능한지 연락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는요, 6년 전에 모델 3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페이스 리프트를 한다. 따라서 외관도 좀 바꾸고 안에 인테리어도 좀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엔트리 세단인 모델 3의 앞부분을 슬림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새로운 후면 터치 스크린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 밖에도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를 추가했고요. 맞춤형 앰비언트 라이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테리어를 선보였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켈리 블루북의 추정에 따르면요, 2023년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은요, 아직까지는 7.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이라든지 유럽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전기차의 침투율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수치는 2022년에 5.9%에서 소폭으로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테슬라는요, 2023년 미국 전기차 시장에 55%나 점유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전히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제조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을 계산해 보니까요, 약 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6년 만에 출시된 모델 3의 리프레시 버전이 과연 테슬라의 점유율을 올리는데 얼마나 기여를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새로운 모델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멋진 성장률을 일구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가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이제 드디어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따라서 좀 시장에 점유율을 올리는데 새로운 모델이 기여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테슬라가 25,000달러 이하의 저가형 자동차를 언제 출시할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아티클이고요. CNBC에서 일하고 있는 차트 전문가가 엔비디아 주가 전망을 우리랑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엔비디아의 주가 전망은요, 여기 나와 있는 토드 고던의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놀라운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하반기 내내 거의 상승 추세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4분기에 테크주들이 주도한 롤라운 랠리 기간 동안도 엔비디아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월요일날 비로소 엔비디아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저항선인 $500 아래에서 주가를 묶어두었던 기술적 박스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500를 초과했죠. 더 오를 여지가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차트 전문가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가가 아직도 상승할 여지가 꽤 많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를 둘러싼 펀더멘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컴퓨팅 파워, 효율성, 자동화의 증가로 특정 지어지는 기하급수적 성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세상이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컴퓨팅 파워는요,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아예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에도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렇게 되면요,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닝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경제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이유는요, 기술력이 발전하면 아무래도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이 증가하잖아요. 그 얘기는 마진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기술력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팬데믹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 이후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급등에 맞서 싸우고 있는 시기잖아요. 따라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기하급수적 성장의 시대가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찾아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골드만삭스의 피터 오펜하이머라는 전문가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문가는 우리가 인공지능 그리고 탈산소화가 주도하는 새로운 슈퍼사이클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1980년대와
비교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82년에 IBM 그리고 1980년대 시장에 나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테크주들이 주도했던 강세장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요. 1980년대처럼 다시 한번 지금 2020년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세상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많은 주식들이 뭐 10배, 20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마침내 $500를 돌파했다. 자, 다시 이 기사는 기하급수적 성장의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 바로 엔비디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S&P 500 지수를 벤치마킹한 엔비디아의 상대적 회전 그래프를 살펴보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선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S&P 500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S&P 500보다 더 월등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지금 값이 올라가는 거고 아래로 가면 절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과거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S&P 500에 비해서 계속해서 오히려 더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턴가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 얘기는 시장의 평균보다도 오히려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8월부터 약 2주 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엔비디아는요.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왔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드디어 오른쪽으로 이 방향을 선회하려고 꿈틀거리는 게 보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차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추세 전환은요.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정을 준수하는 고성능 H20 칩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주가가 드디어 $500의 공급 상한선을 돌파한 것과 일치한다라고 호재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500선에서 막혔잖아요. 계속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선에 부딪혔었는데 드디어 이 500선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막혔던 500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어제 제가 방송에서 3개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H20 칩 대량 생산이 드디어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중국 시장에 적절한 새로운 칩을 만들었고 드디어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 이렇게 첫 번째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 호재는요.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많은 자동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결성하게 됐다. 뭐 예를 들어서 리오토라든지 샤오미 같은 전기차 기업의 이 자율주행을 구축하는데 엔비디아의 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의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RTX 칩 라인인데요. 구체적인 이름은 RTX 40 슈퍼 시리즈죠. 따라서 새로운 GPU를 출시하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대형 호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500선을 넘고 지금 그 위로 계속해서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차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3년 주당 순이익이 약 3.34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2024년의 예상치를 보시면 주당 12.25달러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3.34에서 12.25로 올라가니까 정말 엄청난 순이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주가는 529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당 순이익이 12.25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529를 12.25로 나누게 되면 멀티플이 나오죠. 자, 그런데 멀티플이 43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는요. 포워드 PER이 43배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43배는 굉장히 높은 PER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매출 성장 그리고 마진이 향상될 것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요. 앞으로도 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전문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여기 주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 상반기 앞으로 한 5개월, 6개월 동안은 65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2024년 말까지는 775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45%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차트 전문가가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에서 이제는 기하급수적 성장의 시대가 시작됐다. 따라서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때마침 순환적인 모습도 괜찮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는 호재가 전달되고 있거든요. 자, 궁금한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 기술에 힘입어서 수요가 반등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건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고요. 순환적인 성장도 다시 한번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칩 판매가요,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증가 추세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반도체 산업협회가 나옵니다.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줄여서 SIA라고 부르는 기관이고요. SIA의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11월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나 증가한 4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매출이 2.9% 증가했고요. 10월에 비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 하나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반도체를 왜 순환 주식이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전 세계 반도체 부분의 반도체 산업의 매출을 그래프로 표시해주고 있고요. 작년 대비 플러스 성장을 했으면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2019년에 약 12개월, 13개월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왔죠. 그리고 이제 표가 계속해서 하락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그 순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현상이 지금 2022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진행이 됐고요.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보시면 반도체는요, 올라가는 기간이 떨어지는 기간보다 더 길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는 계속 경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순환주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 반도체에 굉장히 호재가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순환적인 모습에도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내는 시기에 돌입을 했다. 따라서 두 가지,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순환적인 성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디지털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세상에서 핵심 부품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반도체 업계는요, 지난 한 해 동안 스마트폰 같은 주요 시장의 수요 부진, 그리고 경제 성장, 무역에 부담을 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이 얘기는요, 순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에 돌입을 했었다. 1년 동안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령 세계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요, 이번 주에 매출 감소와 함께 6분기 연속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이 순환적인 모습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적인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것은요,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는 제조업체보다 성장률 회복이 고르지 않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은요, 전년 대비 7.6% 더 많은 칩을 구매하면서 11월 달 전 세계 판매량 증가를 주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주 지역은요, 칩 판매가 3.5% 증가했고요. 유럽은 5.6%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드디어 순환적인 모습에서도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낸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요, 드디어 순환적인 모습이 긍정적인 추세로 돌입한다면 굉장히 커다란 어닝 실적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페이지에 와서 어닝 실적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난 분기에 어닝이 마이너스였습니다. 0.95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그리고 다가오는 쿼터의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봐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여기 숨어 있는데요. EPS의 리비전을 보시면요, 따라서 어닝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고 있는지 업그레이드 사항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번이 지금 상향 조정됐고요. 단 한 번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가 드디어 굉장히 저조했던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로 돌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섹터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요. 1년여 만에 성장이 플러스를 기록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제 TSMC가요, 그들의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함께 읽어보시죠. TSMC의 4분기 매출은요, 인공지능 업체들의 수요가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칩 판매 부진을 상쇄하면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도체가 1년 동안 지금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잖아요. 자, 이렇게 순환적으로는 좋지 않은 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SMC 같은 경우는요, 인공지능의 수혜주의 모습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는요, 드디어 반도체의 바닥이 끝났기 때문에 드디어 슬슬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TSMC는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요 칩 제조업체다. 자, 12월 매출 1,763억 대만 달러를 만들어냈고요. 환전을 해보면 미화로는 57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255억 대만 달러의 매출로 분기를 마무리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는 전년 동기 수익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고요. TSMC 분기별 실적 중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TSMC의 분기 실적이 드디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3개월 동안의 매출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평균 추정치는요, 6,162억 대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추정치에 비해서도 한 1.5%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 합쳐보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매출은요, 작년 대비 4.5% 감소한 2조 1,600억 대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따라서 길고 길었던 바닥을 찍고 드디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2023년 TSMC의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와 칩 공급업체들은요, 팬데믹으로 인한 반도체 품귀 현상 동안 비축해놨던 재고가 너무나 많았죠. 따라서 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고분분투를 하기 시작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올해 중반까지 대부분 백미러에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이제 과거에 불과하다, 끝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최고 경영자 CC 웨이를 비롯한 TSMC의 경영진이 실적 발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AI 칩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호재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악재가 남아 있는데요. TSMC의 가장 중요한 고객 애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애플이 지금 현재 세계 최대 모바일 시장인 중국에서 최신 아이폰 판매 감소로 역풍을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약한 수요에 대한 예상으로 애플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고요. 특히 이번 주 제프리지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죠. 따라서 TSMC는요, 이제 순환적인 모습에서도 컴퓨터 부분에서 아니면 모바일 부분에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기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수혜주잖아요. 따라서 두 가지의 호재가 겹치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애플, 가장 커다란 고객인 애플이 지금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추가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월가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는 아마존입니다. 특히 월가의 전문가들은요, 너나 할 거 없이 아마존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수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켄알파의 아마존 페이지로 오셔서 어닝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 분기에 어닝 실적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다음 분기에 대한 어닝 실적 예상치가 등장하는데요. 자, 지금 EPS를 0.78달러 한 주당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EPS 리비전을 보시면요, 지난 3개월 동안 다음 분기에 대한 어닝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가 총 28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번은 상향 조정됐고요. 단 2번만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가 발견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리비전 그레이드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FY1이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향후 다가오는 1년 동안 어닝에 대한 전망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자, 보시면 3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38번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38번 중에 100% 모두 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월가에서는요, 아마존에 대한 어닝 전망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아마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CES에서 아마존은 크고 작은 업데이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아마존에서 어떠한 소식을 전해주는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주 소비자 가전 전시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에서요, 인공지능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아마존과 지멘스는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제너러티브 AI 기능을 지멘스의 엑셀러레이터 포트폴리오에 통합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따라서 더 간단하고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툴이 마련된다. 아마존이 자랑하는 베드락이라는 AI 도구가 있는데요. 이 AI 도구와 지멘스의 맨딕스가 협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역사적 인물과 대화를 나누고 싶거나 전문가로부터 피트니스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은 고객들, 그리고 도서관 사서 린다로부터 책을 추천받고 싶은 고객들은 음성인식 알렉사 기술을 통해서요, 캐릭터 AI 그리고 스플래시어 같은 개발자가 구축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캐릭터 AI 그리고 스플래시 같은 경우는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자연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드디어 이런 스타트업 기업과 알렉사의 기술이 통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다양한 인공지능의 기술이요, 드디어 알렉사의 목소리로 구현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파나소닉과의 파트너십입니다. 파나소닉의 스마트 TV에 파이어 TV를 통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TV에서 호환되는 스마트홈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파나소닉이 자랑하는 스마트 TV를 가지고도 이제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는 별도로 아마존은요, 애플의 에어플레이 그리고 구글의 캐스트에 필적하는 새로운 스트리밍 기능 메터 캐스팅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요,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의 콘텐츠를 파이어 TV라든지 에코쇼 15 여기에도 이제 스크린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전송해서 시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부분입니다. BMW는요, 아마존의 알렉사 음성 어시스턴트와 BMW의 인텔리전스 개인 비서를 통합한다. 아까랑 약간 비슷하죠? BMW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트 개인 비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알렉사의 음성이 들어간다. 두 기술이 통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회사 아마존의 박스형 로봇택시 죽스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얼리버드 대기자 명단을 통해서 죽스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판매 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죽스 같은 경우는요, 지난 여름에 직원 수를 16%나 늘린 바가 있고요. 라스베가스의 공공도로에서 무인 로봇택시 테스트에 박차를 가했다. 따라서 드디어 이제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 개시된다.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아마존이 이번에 CES에서도 여러 가지 호재를 발표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로 새로운 배터리 소재를 찾는다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국립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지금보다 리튬을 70%나 적게 필요로 하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을 빠르게 식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라고 화요일날 밝혔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을 우리는 2주 만에 해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 제이슨 젠더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는요, 언젠가 전기 자동차라든지 에너지 그리드, 기타 배터리가 필요한 곳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기술은 채굴 비용이 비싸고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리튬을 훨씬 적게 사용하고요. 반면 값싸고 풍부한 나트륨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PNNL, 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의 약자고요. PNNL에서 최고 디지털 책임자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 에브럼 햄슨이 등장합니다. 자, 이 전문가는 인터뷰에서요, 대체 배터리 소재를 찾는 데 사용된 프로세스를 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다른
많은 화약 그리고 재료 과학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인공지능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은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분자 과학 데이터로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 그리고 기존의 과학 슈퍼컴퓨터를 함께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3,200만 개 이상의 가능성을 단 18개의 후배로 좁힐 수 있었다. 따라서 원래 인공지능이 없다면요.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을 단 2주 만에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8개까지 후보로 좁힐 수 있었기 때문에 PNNL의 과학자들은요. 이 18개만 가지고 실험실에서 합성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놀라운 점은요. 제품과 재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의 속도, 그리고 실험실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없던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의 시대는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자 개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적용이 쉽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다. 우리에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인공지능이 무서운 점은 정말 이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 산업 섹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요. 인공지능 외에도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력들이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융합되면서 기하급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우버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제가 우버 관련된 투자 리스크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건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기근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정규직 직원처럼 대우해 줘야 될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기경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일하고 싶을 때만, 따라서 정규직이 아니라요. 그냥 생활을 하다가 내가 필요한 시기에만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기경제, 기근로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정규 직원처럼 대우를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만약에 우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운전자들 아니면 이제 배달원들을 그들의 직원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과연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버가 얘기하기를 노동부의 새로운 근로자 분류 규정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노동부는 화요일에 기업이 일부 근로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재분류하도록 강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칙은요, 전체 인건비 측면에서 더 저렴한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에 의존하는 일부 산업의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버 테크놀로지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규정, 어제 새롭게 발표된 규정은요, 회사가 운영되는 법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연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버를 이용하는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버는 또한 미국 전역의 운전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는 독특한 독립성을 잃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압도적으로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언급도 했고요. 이 차량 공유 서비스 대기업은요, 노동부 관리자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규정이 전통적인 산업에서 근로자의 잘못된 분류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법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기경제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대규모의 분류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 굉장히 낮다.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따라서 우버의 경우에는요, 운전자에게 유연성과 혜택을 모두 제공하는 모델을, 즉 비즈니스 모델, 관계 모델을 전국의 각 주에서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버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버의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뭐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업데이트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전 세계 최초로 승인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치료제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영국, 미국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승인됐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벌텍스 파마슈티컬즈는요, 자사의 유전자 치료제 캐스집이라고 부르는 상품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12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겸상 적혈구 질환,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혈 의존성 베타 지중해 비열, 이렇게 두 가지의 질병을 위한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벌텍스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유전성 혈액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벌텍스는 또한 성명을 통해서 환급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 처방전 목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제 보험에서 커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반면 미국의 FDA는 12월 달에 겸상 적혈구 질환 치료제로 캐스지비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영국에서 이미 승인을 했고요. 이 제품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와의 공동 개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월 달에는요, 유럽 연합에서도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유전병 치료제가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많은 환자에 투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 10일 보내드린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